들이 주신 Q&A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양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소문난 잔치에 역시나 먹을 게 없었다. 막 이런 코멘트가 많았어요. 그럼 과연 그랬나?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한국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에서 이제 중양회 효과가 사라졌다. 이게 한국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이날 오히려 하락을 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번져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양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각이 다 다르지만 제가 아무래도 중국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양회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뷰를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서프라이즈도 그렇다고 실망할 것도 없었다. 그냥 예상한 대로 그냥 나왔다. 이게 전체적인 중국 하우스의 총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해외에서 바라보는 것과 중국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수는 그날 굉장히 많이 빠졌죠. 별로 예상에 그렇게 딱 부합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졌을까? 특히 상해 종합 지수는 1.8%, 그리고 특히 홍콩 항생 지수가 5.5%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회 이슈라기보다는 이날 이제 홍콩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 보안법, 국가보안법 이슈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이 확대가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회가 있기 전에 이제 관련된 대형주들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1개월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도 이날 좀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는 오늘 이제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28일에 폐막식을 하거든요, 양회가. 근데 그날 이제 공식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초안을 표결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사실 어떤 공산 당원이 여기다가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통과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단에서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이 홍콩의 지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어떤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동들을 2019년부터 더욱 강도 높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슈가 이제 결의안이 의결이 되면 6월 달에 중국의 상임의원회로 전달이 되고 구체적으로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9월 달에 홍콩에서 입법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전에 미리 이런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키고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수단에서는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이 중국 정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6월 11일에는 네디즈가 그리고 6월 18일에는 JD.com이 홍콩으로 다시 듀얼 리스팅을 하는데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된 주식들을 본토로 가지고 오는 거를 너무 원해요. 배가 아프잖아요. 솔직히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메이트원 오늘 거의 10% 올랐죠. 근데 그런 것들을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같이 수익을 못 누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시진핑 정부 주도로 과학 창업판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뭐 JD.com, 네디즈 이런 애들이 과학 창업판에 상장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을 압박을 할 때마다 이런 ADR을 홍콩 증시로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본토에서 그거를 아직 받아들일 깜냥이 안 되다 보니까 홍콩의 금융 허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알리바바, 텐센트가 상해 지수에 있어야 되는데 본토 투자자들은 그 어떤 시총이 커지고 자기네들이 맨날 쓰는 서비스를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텐센트는 물론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홍콩을 계속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장악력은 확대를 하겠지만 어떤 금융 허브의 역할은 계속 놔두고 키울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역설적이었던 거는 항생지수가 5.5% 하락을 한 날 약간 저가 매수로 약간 뒤에서 웃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본토 투자자들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중국 본토 주식을 살 때 스탁커넥트를 통해서 하잖아요.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네, 스탁커넥트를 통해서 본토에 상장된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 본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역시나 스탁커넥트 사우스바운드를 통해서 매수를 합니다. 본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홍콩에 약간 플랫폼 기업들도 많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우스바운드를 통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보시면은 5월 14일에도 항생지수가 1.4% 하락을 한 날, 이 빨간색이 이제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날에도 자금이 확 들어왔죠. 그리고 22일 같은 경우에는 이 5월 일간 기준인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마다 사실 본토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조정 시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5월 22일에 이제 해외 자금이 중국 증시에서 이 파란색 보시면은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 전부터는 사실 계속 중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자금 역시도 본토로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본토 투자자들이 뭘 샀나 보시면 이게 10대 종목, 9개 종목이거든요. 22일 기준으로. 일단 ICBC랑 CCB, 그러니까 본토 투자자들 특히 보험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도 낮고 배당도 많이 주다 보니까 약간 좀 안정적인 자금을 굴리는 기금들이 이날 많이 매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텐센트를 두 번째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5월 22일에. 그래서 텐센트도 이제 조정받은 이후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통과 이슈가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그동안 밸류가 높아서 못 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3위 같은 경우에는 핑한, 구닥터, 여긴 헬스로 있지만, 그리고 우시바이오, 샤오미 같은 종목들을 본토에서는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중국 본토, 홍콩, 미국 ADR 어느 한 시장에만 이렇게 몰아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뭐 미국 장이 빠지면 홍콩도 같이 빠지고, 그리고 또 홍콩에 대한 이런 중국의 규제가 강화가 되면 또 빠지고, 되게 외부 리스크에 취약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또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핀토토 같은 좋은 플랫폼 기업들이 많지만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좀 밸류가 높은 애들은 홍콩이나 미국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반면에 중국 본토에는 중국에만 있는 바이주, 식품 기업,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애들이 홍콩이나 미국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면 그 애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을 중국 본토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좀 시장별로 배분을 하시는 게 좀 중국의 전체적인 어떤 성장이라던가 경제 구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 나눠서 했는데 다 같이 빠졌어요. 어떻게 다 오를 거예요. 네. 홍콩 ADR 기업들 몇십 개 들어오면 지수에 나가지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중국 본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지 못했던 종목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물론 스탁커넥트에 편입이 되는 건 2차 이슈긴 하지만 또 다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좋은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홍콩 거래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홍콩 거래소의 자금 유입도 지금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양회는 전인대, 정협 이렇게 두 가지 회의를 모아서 양회라고 말을 하죠. 본 게임은 사실 전인대 리커창 총리가 중부 공작 보고 발표, 기자회견,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과연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를 썼을까? 이 부분을 많이 눈여겨봤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약간 산발적으로 지역적으로 코로나가 번지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시진핑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뒷사람들은 다 썼는데 여기 시진핑 주석이랑 리커창 총리 그리고 여기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다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2차 확산을 우리가 진압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어느 정도 보여준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비, 투자, 수출 같이 중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세 가지 축이 모두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중국 경제 성장을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 안정, 고용 보장에 주력할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양회의 키워드는 고용 보장이었고요. 시장이 약간 기대를 했던 거는 뉴 인프라의 어떤 구체적인 투자 규모라던가 부양 정책 이런 거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고용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는지가 전체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 보장에 좀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가장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GDP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GDP는 중국이 매번 양회에서 목표 성장률을 제시를 해요. 목표 성장률을 제시를 하면 실제로 목표 성장률은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은 늘 목표 성장률을 넘어섰죠. 근데 올해는 설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국 정부가 진짜 자신감이 없나 보다. 왜 안 하냐. 막 이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중국 국내에서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을 한 부분입니다. 중국이 원래는 양회를 이제 3월 달에 하는데 이번에 거의 6월 돼서 한 거잖아요. 5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1분기 동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한테 계속 정치 회의를 통해서 많이 시그널을 날렸어요. 많이 시그널을 날렸고 제가 그 4가지 꿀팁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정말 많은 회의가 열리지만 그중에서도 정치국 회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국 회의는 매달 열리는 회의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해 경제 목표 달성의 주력 이 문구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를 안 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왜 제시를 안 했냐면 올해가 소강사회라고 해서 2010년 GDP를 2020년에는 2배로 그리고 1인당 소득도 2배로 끌어올리는 거를 이제 예전에 중국 정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올해 최소 5.6% 이상 GDP 성장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1분기만 이미 마이너스 6.8%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분기에도 사실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소비나 투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생산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앞에서도 지금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비, 투자,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발표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기존처럼 우리 6%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면 저는 오히려 약간 중국 정부에 대해서 뭔가 신뢰감을 더 잃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상반기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6%, 5.8% 기록을 하려면 하반기에는 거의 10% 이상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10% 이상 성장률을 달성을 하려면 중국이 굉장히 부양책을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2018년 금융위기 이후에 4조 위원을 때려 박으면서 성장했던 어떤 궤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계속해서 했던 거는 우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뭔가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보다는 어떤 질적 성장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PBOC 총재가 과도한 완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유동성을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신중한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숫자를 발표를 안 한 게 저는 좀 더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발전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중국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뭔가 중국 정부의 믿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숫자를 그냥 단순히 제시를 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달성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약간 제시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고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취업률이 많이 낮은 상황이고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얼마만큼 우리가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 뭐 이런 데이터는 제시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맨날 중국 정부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전에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행동이고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보다 소폭 상회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거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뉴인프라, 전통 인프라 투자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걸로 많이 기대를 했어요. 부양 정책을 펼치거나. 근데 뉴인프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짧게 언급을 했고 전통 인프라도 원래는 뭐 몇 킬로미터 우리가 달성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맨날 제시를 했는데 이번엔 또 그 목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상을 하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역시도 구체적으로 이제 내수를 어떻게 부양할지 이 부분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소비세 인하라던가 이런 부분도 언급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의 1단계 합의를 이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약간 미국을 의식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일단 고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이 지금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미 2019년에 보시면은 5.5%로 이제 2019년 양회 때는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계속 높아졌어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래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6%를 넘어섰고요. 4월에도 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업률 목표치를 6%로 상향 조정을 했죠. 어느 정도 고용 부담이 있다는 거를 중국 정부도 인지를 했고 그리고 올해 이제 874만 명 졸업 예정인데 이 졸업 예정자 수를 감안을 해서 900만 명의 취업을 우리가 담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 취업 인구는 2019년에 발표했던 1100만 명보다는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1월에서 4월 누적 기준으로 보시면은 신규 취업자 수가 22%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9월 학기가 시작이다 보니까 거의 6월에 이제 많이 6월, 7월 이때 많이 졸업을 하는데 이 실업률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전체적인 소비나 투자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왜 실업률이 큰 문제인가요? 여태껏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꾸준히 해온 데다가 1자녀 정책도. 네, 물론 한자녀 정책이긴 하지만 인구 자체가 워낙 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학교 진학 인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만 지금 874만 명이 졸업 예정이기 때문에 매년 쏟아지는 졸업생들. 그리고 이제 전통산업을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통산업에서의 어떤 구조조정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좋은 대학, 그러니까 대학교 취업자 수랑 맞물리면
매년 창출해야 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사실 수용하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좋은 직장이 없어서죠. 이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큼 눈높이에 안 맞은 직장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이라던가 박사 진학,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대학원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중공교육과기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약간 내용이 빠지긴 하는데 중공교육과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말고도 이런 석사 입학 시험 과정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직장인들 자기개발 아니면 뭐 금융회계 자격증, IT 자격증 이런 커리큘럼이 좀 다양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공교육과기도 같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고용은 중국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살아나야 소비가 늘어나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압이 되면 소비가 확 늘어날 걸로 많이 시장에서 기대를 했죠. 이제 쌌을 때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갔다가 확 회복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비 회복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아요. 그 이유가 지금 고용 불안이 어렵고 고용 불안이 강화가 되고 있고 1분기에 중국의 가처분 소득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미래 기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시켜줘야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 측면에 있어서도 고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 중에서 눈여겨보실 거는 재정 적자 비율인데요. 이번에 재정 적자 비율을 3.6% 이상까지 확대를 하겠다. 2019년이 2.8%였는데 지금 0.8%포인트 이상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조 위안이 이제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도 전년 대비해서 1조 6천억 위안 확대, 그리고 기업들의 사회보험 납부라던가 세금 비용 이 부분도 2조 5천억 위안을 이제 풀어주겠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2차례 특별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역 특별국채로 1조 위안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은 6조 1천억 위안 정도 되는 재정을 올해 다 쏟아부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의 비용을 낮춰주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고용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비용 우리가 다 낮춰줄게 하는 거고 최마지막에는 고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특별국채랑 재정적자 비율 높인 부분으로 풀린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 지방정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수입이 계속해서 이제 4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정부 단에서 계속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통화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통화정책은, 사실 중국이 이제 4월 17일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 예금금리,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을 해서 시장이 좀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하를 하겠다 이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M2 증가율이랑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을 전년 대비해서 뚜렷하게 늘리겠다 이렇게만 언급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M2 증가율이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8%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10%대까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약간 PBOC가 기로에 섰어요. 왜냐하면 통화를 또 너무 늘리자니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통화 완화를 또 안 하자니 어떤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월 달에 LPR이랑 MLF 금리를 동결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 경제 회복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완화의 폭을 다시 축소하느냐 완화하느냐 이거는 추가로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투자인데요. 투자는 뉴 인프라 그리고 전통 인프라. 뉴 인프라 쪽에서 이제 시장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정책들은 없었고, 여기서 이번에 처음 나온 문구가 양신일중인데요. 2가지의 새로운 것, 1가지의 중요한 것. 그래서 신인프라, 신도시화, 그리고 중대 프로젝트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인프라 관련해서는 5G 응용, 충전소,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이거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전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개이라고 하죠. NDRC가 12조 위안 이상의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는데 그 중에 66% 이상 유틸리티나 수처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규모를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본 건데 로이터에도 오후에 밤 정도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뉴 인프라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죠. 근데 누가 나서냐? 기업들이 나서고 있어요. 제가 그 인스퍼 영상에서 알리바바가 앞으로 3년 동안 2천억 위안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누가 얘기를 했냐면 텐센트가 얘기를 했어요. 텐센트랑 지금 이거 기자랑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오늘 앞으로 이제 텐센트의 뉴 인프라 진출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5천억 위안을 투자하겠다. 이거 지금 알리바바가 3년 동안 2천억 위안 투자하는 건데 텐센트는 5년 동안 5천억 위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AI, 블록체인 서버, 빅데이터 센터, 5G 네트워크 이런 데다 다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쪽 뉴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통 인프라도 있고 재정 수입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서는 거예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이. 알리는 이제 중국의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고 텐센트는 2위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밸류체인에 주문을 줄 수 있는 거죠. 투자 규모를 늘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회에서 어떤 부족했던 뉴 인프라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좀 보완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통 인프라 관련해서 뉴 인프라 관련해서 물론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정책들이 양회에서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대형 기업들이 뉴 인프라 투자 규모라던가 투자 방향을 제시를 하면 그동안 못 갔던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2분기 실적으로도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는 소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부양책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이날 바이주 같은 기업, 바이주 소비 섹터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동안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오량익이나 귀주모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점에서 지금 4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약간 이제 기대할 부분은 뭐냐면 알리바바는 광군절 11월 11일 행사인데 이제 상반기에 중요한 소비 행사는 JD.com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기업들도 다 뛰어드는 6.18 JD 쇼핑 행사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지방정부랑 기업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100억 위안 이상 소비 쿠폰을 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쇼핑 행사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중국의 이런 온라인 소비를 불붙일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쪽에도 같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동안 이제 기술주를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못 들어보신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소비에도 많이 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다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그렇게 엄청나게 특별할 것도 그렇다고 실망할 것도 없었던 양회였다. 그리고 GDP를 언급을 안 한 거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좀 더 질적인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뉴 인프라나 전통 인프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투자 규모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기업이 나서서 이렇게 투자 규모를 발표를 해주고 있으니
관련된 기업들의 캐펙스 어떤 현황이나 계획 같은 뉴스가 나올 때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